예. 오늘이 12월 4일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토론회 정종군입니다. 예, 배상원입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직감님, 새싹님, 미니토마토님, 수연님, 은홍님, 포청천님, 제이제이님, 카푸카님, 예.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오디오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이게 기술 담당이니까 약간 불안하네. 혹시 뭐 화면이나 저기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나 이러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십시오. 예, 네. 뭐 빨간 마을에 굿 하는 거 보니까 영상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영상은 나가고 소리도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예. 이제 일단 먼저 제 광고부터. 예. 뭐 보시죠. 잘 들린대요. 예.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MB 뉴스, 그러니까 MBC 유튜브입니다. 예, MBC 기자랑 제가 같이 유튜브 그걸 찍었어요. MBC 스튜디오를 가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정통의 프로파일링이라든가 미제 사건 관련된 것들 좀 다양한 형태로 사건을 다뤄볼 수 있는 그걸 좀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공개가 됐고요. 예. 이게 조회수가 좋으면은 정식 편성이 되고 안 되면 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퍼날러 주시고 예, 이게 또 제가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랬어요 기자님한테 아니 표창원은 어쩌고 이수정은 어쩌고 왜 나를 나 같은 조팝으로 해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위력인데 이 위력 위계에 의한 압력인데 이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면 그럼 좋다 어쨌든 뭐 나름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근데 이것도 뭐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많이 좀 봐주시고 뭐 좋으면 반응 좋으면은 예. 더 계속 MBC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힘 좀 실어주시기 기 좀 팍팍 예.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가 일단 제목을 두 개를 집었는데 자극적인 제목을 자극적이지 않아. 사람 이름도 안 들어갔어. 예. 사생활의 정치화. 경찰 면책특권 확대 뭐 이 두 가지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도 먼저 좀 하고 갑시다. 네. 보니까 최근에 또 우리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이수정 교수가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선대위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교수는 교수잖아. 근데 보니까 뭐 앞부분에 우리가 그 이수정 영입을 둘러싼 이준석의 난 뭐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이수정 교수가 어디 국가 정부기관의 모든 행사에서 자기가 다 이제 취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게 경찰대에서 스토킹 관련된 무슨 처벌법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발제자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뭐 일단 잘렸다. 예. 그런데 잘린 게 이게 이전에 어쨌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경찰대면 정부기관인데 어쨌든 지금 대선을 앞둔 시기에 특정 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뭘 하기는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리든 뭐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내용에 조금 더 이제 첨언할 것은 그겁니다. 원래 경찰대에서 주최한 뭐 경찰대 그럼 뭐 경찰대 주최는 당연히 경찰청이 같이 주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그건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형태에서 스토킹 처벌법의 미진한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마포 중구 오피스텔 사건부터 시작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 굉장히 불비한 부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개선 방안에 대한 뭐 일종의 토론회를 심포지움 같은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이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경찰대 주최하는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수정 교수나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
이 부분은 사실 참여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은 아니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느냐. 근데 안 했나? 아닌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수정 교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건 이수정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것은 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대에서는 이런 모양새를 바란 거예요. 이수정 교수가 스스로 고사하는 쪽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대에서는 자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왜냐하면 경찰대 쪽에서도 사실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부담했어요. 왜 부담스러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수정 교수가 이제 정치화 시켜버린 거예요. 즉 내가 탄압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 근데 그것도 좀 오버가 모든 국가기관은 어디 딱 하나 사례를 들고 모든 국가기관이라 아니라 지금은 경찰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 다 됐구나라고 느낌이 드는 게 딱 하나 경찰대에 그것도 이 경찰대가 주최하는 거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부적절하지. 예, 그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고사를 했어야 되고 경찰대 주최 쪽에서는 그걸 바라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이수영 교수님이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수영 교수가 오히려 거꾸로 경찰대에도 뒤통수 친 거지. 저 새끼들이 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버리니까 경찰대들도 벙 뜨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는 바보고 하나는 약간 오버한 거네.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뒤통수 맞은 바보고. 아니 경찰대 입장에서 원래 전문가니까 섭외를 했겠지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사이에 변화가 되면서 특정 정당의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으면 이건 정치인의 자격인 거니까. 그렇죠. 아무리 보더라도 아무리 이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이게 정치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약간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뭐 이번에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그렇죠. 입장을 밝혀서 되는데 그거를 전화 처리를 한 거고. 그렇죠. 아니 이수정 교수는 아니 특정 정당의 한 정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으면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정책 중립성을 요구한 자리에서는 당연히 약간 뭐 이렇게 빠져주는 게 맞는 건데 고사를 해는 것이. 탄압으로 가는 건 또 오바지. 그러니까 관례상으로는 경찰대 애들이 한 게 맞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고 그냥 그 당사자가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온다는 게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이수정 교수가 이게 마치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탄압받는 걸 해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해진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수정 교수가. 왜냐하면 그 경찰대 사람들도 이미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인데 스스로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애를 먹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은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뭐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수정 교수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제 기저발찌였었는데 예. 이 양반이 하는 내용 자체가 좀 뭔가 예. 이 뭐 맥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정돼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원래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많은 이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스토킹 방지법 중에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들어가 있는데 예. 피해자에 대한 뭐 보호 조치라든가 국가기관 의무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좀 다뤘죠. 예, 다뤘죠. 그래서 그 말씀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부랴부랴 입법 예고를 했어요. 예. 핵심은 그게 왜 불비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그 법을 뭐 관여했다고 본인이 하시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본인의 그 고백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일정 정도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마치 이걸 자기가 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이 법을 시행하면서 바꾸면 될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 법 자체를 완전히 이 두세 배 이상 보강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수영 교수가 특정 정당의 선거 대책위원장이시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본인이 이 법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건 명확히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뭐가 불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스토킹 처벌법이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에 만들었는데 상당한 역할이 있다. 예. 이건 생색은 좀 내고 거기다가 이제 경찰대 애들에 대한 어쨌든 좀 바보 같은 경찰대 네. 애들 뒤통수 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정 선생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의미의 정치의 대표적인 징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존재감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봐라 나 되자마자 모든 정부기관이 나 배제시키고 있다. 이건 정책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기 그렇죠. 위한 액션이고 또 하나는 또 정치인의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생색 대마왕들이거든. 그렇죠. 요만큼 하고 나서 이따만큼 풀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어떤 약점들 한계들 이것을 또 진지하게 비판하면서 나의 추후의 과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별로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얘기가 이 스토킹 처벌법의 어떤 한계 또는 공백 이런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는데 나의 역할이 이만큼인데 이따마다라고 생색내기로 가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예. 스토킹 방지법이 왜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본인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죠. 그 정도 예. 하고 우리 사건 사고 한 2개 정도만 예. 짚고 우리 예. 또 이 사생활의 정치와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몇 번 경고를 했었던 사건이죠. 이건 지금 이 경찰관의 형사면책 특권 예, 그렇죠. 강화. 그게 뭐 이번에 특히 그 인천 예, 그 층간소음 예, 층간소음을 관련된. 불미조한 그 흉기 난동 사건에서 이 두 분은 다 해임된 것 같더라고요. 예, 해임 처분했죠. 남녀 경찰은 다 해임됐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그거를 또 이 뭐죠 이 법적으로 이 경찰의 면책 특권까지. 어떤 좀 액션에 대한 어떤 면책 특권이 있어야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고 가던데 경찰들이나 그때 그게 김창룡 우리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지금 행안이 통과했더라고요. 예, 소위 통과했죠. 그럼 가는 거네. 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진단과 해법입니까 이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즉 말하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인권단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경찰의 교육 훈련과 체계적인 전문성 확대가 전제되고 나서 면책 특권이 주어지든 말든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면책 특권부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애들이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과잉 진압을 했을 때 아니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그건 결국은 시민의 피해. 아니 훈련도 안 된 자가 면책 특권의 영역이 늘어지게 되면 하다가 더 완전히 그 과한 행동들을 그렇죠. 훈련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법에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게 이번 사건 계속 줄지어 있는 경찰의 치안 능력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의 문제가 대한 진단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지. 그렇죠. 그건 아닌 자꾸 거죠. 이따위 식으로 경찰 그 수뇌부들이 몰고 가는 것들. 이게 권한만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훈련과 교육 이런 부분 그리고 인사 처우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안 하고 그냥 법적 권한만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은 사고 나게 되면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다친다. 함부로 총을 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를 크게 부풀려 갖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이전에 우리가 독재 국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 독재 그 국가에서 저기 어디 하면 이제 필리핀 두테르테는 예, 똑같습니다. 그런 마약 거. 사범 예. 쏴 죽여라라고 하잖아 그런 대통령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수뇌부가 해야 될 일들은 면책 특권 강화라고 법제화라는 거 이전에 이 교육 훈련 어떻게 튼실히 시켜갖고 치안 전문가를 개개 경찰들을 할 수 있게끔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두고 근데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뭐 총을 더 쏴라. 실탄을 갖다 주고 연습해라. 그리고 테이저건 한 발씩 더 쏴라. 그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집장도 보시면 이렇게 테이저건 한 발 쏴서 훈련해 갖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실탄을
이 더 저기 실탄 훈련을 더 해요. 저는 군대를 G4병으로 갔기 때문에 총을 안 쏴봤어. 별로. 그거 갖고 훈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 즉 말하자면은 지금 경찰한테 필요한 것은 실전적인 훈련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어떤 내부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인사 구조, 교육 구조 같은 형태예요. 즉 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이 돼 있는가에 그러니까 위기 대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 그렇죠, 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렇죠.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예를 들어 퇴직은 한번 실습 딱 한 번 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게 되나?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게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이게 그렇죠. 필요한 건데 이걸 이가는 건 콜 동의. 그런데 무슨 뭐 쏘더라도 무슨 면책 특권 이런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는 이 기회를 틈타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의 어떤 법적, 행정적, 제도적 권한 확대라고 하는 그 제법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인권단체도 그렇고 경찰 내부에서도 예. 비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경찰 수뇌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 권은희 의원께서도 얘기했던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 독점 문제라든가 그것에 대한 하위직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지금 심각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생생내고 보여주기, 권한 강화 이따위로 나가면은 경찰의 미래가 있느냐? 그게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특권 강화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때 저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특권 강화로 되면 안 된다. 지금처럼 저는 경찰 노조라든가 경찰의 경찰 기금을 통해서 대항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대항력이라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경찰 노조가 있고요. 경찰 노조에 고용된 변호사들이 경찰 개인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변호사를 대줘요. 예, 알죠. 예, 예. 이런 방식 심하게 하잖아. 심하게 대주잖아. 심하게 대주죠.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우리는 그거 자체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에서도 이 변호사를 대주지만은 그거는 전적으로 어쩌면 경찰이란 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법적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찰 애들은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란 기관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관 개인의 걸 댈 수는 있어도 이 두 가지의 법적 문제는 아주 명백한 부분인데 이 경찰의 수뇌부 애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퉁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관 개인이 돈을 물어준다든가 경찰관 개인이 소송을 담당한 소송 비용을 다 그렇게 담당한다거나. 된다는 거. 그런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이번 그 인천 사태 흉기 난동 사태에서 보였던 진단은 뭐냐면 이게 여경 남경 이런 문제이기 이전에 그건 아니죠. 예.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찰의 어떤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 자체가 뭐 사실 뭐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 문제를 뭐 면책특권 확대라는 제도적 방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까놓고 얘기하면 경찰학교에서 테이저 쏘는 그 연습 몇 번 합니까? 경찰 그 채용돼 가지고 그 학교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한 반이 30명이 있습니다. 40명 있으면 한 발 쏩니다. 대표적으로. 그 40명이 한 발씩 쏘는 게 아니고 네. 40명 중에 한 명이 쏘는 걸 39명은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죠. 그게 실습인 거야. 네, 실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도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이걸로 이게 다 비용 문제잖아요. 예산 문제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아닌가? 예산 문제가 맞죠. 예. 왜냐하면 한 번 쏠 때마다 돈 들 거니까. 한나만 4만 원 카트리지가. 근데 그게 뭐 총 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면서요 또. 네. 왜냐하면 총알은 총알 한 방은 기껏해 한 500원이나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카트리지 그 테이저 카트리지 한나에 4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리하고도 연관되는 게 이 카트리지를 충분히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찰과 군대는 누가 공급합니까? 그 군수 업체도 있잖아. 그 군수 업체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연관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퇴직한 사람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충분히 더 싸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품질을 할 수 있어도 엉망인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문제고 이제 예를 들면 그게 각 발령받은 이제 그러니까 초보 순경이나 몇 년 차나 어쨌든 일선에서는 이런 치안 상황에 대처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황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해법은 그럼 그러기 위한 예산이나 환경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40명 학생 중에 한 명 테이저건 쏘는 걸 39명 구경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콜 동의하는데 자꾸 뭐 면책특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가는 거는 이 새끼들 내가 볼 때 이 기회에 아까 말했듯이 제밥 챙기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 표현 잘 쓰시는데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졌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이게 누가 김창룡 여기 수재로보님 하셨네. 아이고 표현이 좋으시네. 김창룡이나 경찰 수뇌부들은 항상 그런 것 같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훈련이 시스템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 10,000명 그냥 지금 교육시키자고 한 단발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꾸준히 이게 시스템화 돼 갖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경찰 수뇌부나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단발적인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면책은 자기네들이 다 얻을 수 이게 아니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아까 우리 수재로보님 얘기하고 제가 취사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큰 취사병이어가지고 전문 취사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청소년 연습을 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근데 한 번 할까 말까 좀 안 돼 있지 전혀. 그러니까 그렇죠. 총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취사병이 아닌 일반 그 사병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들이 자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 경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 지구대 배치 안 받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당연히 다치고 소송당하고 그러니까 다 경찰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지방청으로 들어오려고 실제로는 지구대는 자. 딱 그겁니다. 신빙과 말참. 자, 요즘도 그래서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금 행안위 소위 통과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뭐 약간 이렇게 현재 그 국민 여론의 어떤 편승해가지고 해법이 아니라 진짜 제법으로 가는 것 같다. 제법으로 가는 거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럼 계속 감시합시다. 그렇죠. 또 한 번 또 조져야지. 또 비판해야지 또. 근데 희한하게 나는 이렇게 막 조지는데 나는 건들질 않아. 나한텐 뭐 이런 나도 안 얘기가 건드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약한 거야. 힘이 약한 거야. 네, 좀 더 세게 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네. 안산시에서 그 뭐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에 AI 설치까지 해가지고 네. 뭐 하는데 이거 아우 진짜 뭐지 AI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보면 그러니까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종의 내년에 저거 있잖아요.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적 쌓기용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엄격하게 법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거를 또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부모 참여 그리고 소비자 참여가 있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만은 그거를 아주 무한대로 이른바 AI가 적용되려면요 그 모든 데이터가 개인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생체 정보가 개인 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엄격히 준수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그 AI를 적용한다고 하는 CCTV 보고 네. CCTV 촬영을 해. 예를 들어 배상훈 어린이의 상태를 봐. AI를 같이 접목시켜. 그럼 화면에 나타나는 이 얼굴을 보고 아 얘가 지금 불만이 있다거나 학대당했다. 아프다거나 학대당했다거나 이걸 캐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진짜 뭐 그러니까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하나. 그래서 나 저기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그 안산시장 윤하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두순 사건 때 한번 제가 그 유튜브 하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와 이 양반이 참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어우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생색내기지 뭐 생색내기. 예, 그다음에 AI가 지금 아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건 힘들어. 그렇죠. 기술.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돼버리면 야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전 국민 CCTV 만들어서 제가 뭐 범죄자냐 아니냐 여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그렇게 마이너스 만들려고 하는 리포트 거죠. 아니야. 예, 그렇게 만들려고 미친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기술적인 능력도 문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게 적용되지도 않는 이야기 헛소리인 거고 이건 그러니까 인권 침해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정보 자체가 전부 다 CCTV 업체에 다 누적된다는 거고 있고 그렇죠. 다 세 가지 다 있는 기술, 인권, 그다음에 개인 정보 관련된 거.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무슨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이게 한 정치인들의 이 고질적인 이 불치병이 생색내기거든. 생색 대마왕들. 근데 이 건의 핵심적인 거는 예.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국공립 보육교사 안산시에서는 국공립 교육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채용되기 전에 심리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폭력성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더 시설이 좋게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죠. 그죠? 그게 전제가 돼야지. 똑같아. 아까 그 네. 무슨 그 위기 상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확대 이거 아니라 다른데 재법에 관심이 그렇죠. 있듯이.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AI CCTV 하기 전에 적어도 안산시 내 아니면 뭐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의 처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아동학대 당했는가가 철저히 감시되고 있고 또 그것이 공급자들과의 적절한 어떤 전달 체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보육교사는 어떻게 채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리스팅을 하고 그래 후에 뭔가 뭐 좀 심중히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AI 그래서 무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색 대마왕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표현 드셨네. 저 수현님께서 일단 던지고 보는 행태. 일단 던지고 보고 좀 반응이 좋아. 그냥 밀고 나가. 왜냐하면 이거 취직이 돼. 반응 안 되면 안 좋으면. 반응이 안 좋으면 쓱 빼겠지. 그렇죠, 그렇죠. 쓱 딱 빼겠지. 그거지.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위험한 것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같은 소규모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떠들고 필요할 건 씹을 건 씹어야죠. 그렇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건 아까 말했지만 아이들의 생체 정보가 일반 기업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디지털 사회 이런 사회에서의 특히 이 디지털 감시라고 하는 그럼요. 게 이게 아주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체감을 못해. 모르죠.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 얼굴 체온 저기 아니 하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예를 들면 10년 전에 뭘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감시와 이걸 안 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빵 터지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인권 감미,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감성이 좀 감수성이.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감수성 자체가. 예. 예. 자, 우리 오늘의 좀 이렇게 이건 이 정도로 합시다. 네, 행사고. 그러세요. 오늘 시간도 한 30분 지나가지고 오늘 왜 양복을 입으셨어요?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래 입던 거야. 바람 피시는 거 아니죠? 좀 우리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저질스럽게 가지 맙시다. 자, 왜? 사생활의 정치화라는 네. 화두를 한번 던져봤는데 지금 뭐 이거는 좀 조동현 교수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사퇴하셨고 받아들였으니까. 네. 조동현 교수로 가야겠죠. 네. 지금 선대위원장 이게 아니라 네. 이분을 둘러싼 한 일주일간의 이 공방 한 4, 5일 됐죠. 이 문제 한번 어차피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 무슨 정책 평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가 남긴 게 뭘까? 과정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보니까 이 입장들을 보니까 제 주변에서 쫙 갈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거의 뭐야 그 모세의 홍해처럼 쫙 갈리더라고요. 홍해의 모세 아니에요? 맞아 비슷한 건데. 그 제가 보니까 입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기타 그 강용석이나 그 가세현 같은 쓰레기 같은 분들. 그럼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쓰레기질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강용석이 아니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강용석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특히 아동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다 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처벌받아야 되고 그렇죠.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강용석이나 가세현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또 다른 놈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선정주의로 먹고 사는 자들은 편파 TV는 우리가 편파 TV인데 우리는 너무 비편파적인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이게 이제 조동연 그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논리는 이게 뭐 혼외자 문제나 그다음 싱글맘이나 이혼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남편의 친생제라고 속이고 양육비를 받은 거고 소송을 통해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 거짓이라는 게 이것은 적어도 공직자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거의 정치인이고 예비 상당히 공직자 뭐, 예, 예. 고위직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대국민 관계에서의 신뢰 문제인데 이 신뢰를 훼손한 중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심각한 어떤 결격사유다. 결격사유고 검증의 대상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쪽이고. 한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판적인 네. 논리. 그러니까 뭐 혼외자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거짓이라는 문제 아니 자기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 자식이라고 거짓한 거 아니냐 거짓말한 속인 거 아니냐 이건 배신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한쪽이고, 한쪽이고 예. 또 한쪽은 아니 뭐 이혼과 친생자 문제에서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고 당사자들의 문제의 지금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그 규칙 사유를 둘러싼 소송에서 조동연 교수는 소송을 치고 그래서 뭐 배상 등 금전적 책임을 졌지 않냐. 그리고 동사자들끼리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런 사적 영역에서 약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오케이 문제가 있었고 약간의 규칙 사유가 있었다 쳐 합의가 했어. 그게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게 왜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문제냐. 정치의 영역화되는 문제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20년 뒤에도 너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기형이잖아요. 그렇죠. 기한이 없는 무기형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안이냐. 이거는 진짜 과도한 어떤 문제다. 그렇죠. 라고 지적하는 게 또 이제 이 네. 약간 옹호 측의 논리 그렇죠.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강용석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두 가지까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논외로 합시다. 그건 논외로 예, 합시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 뭐 후자 입장이죠. 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조동윤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 전 남편 그리고 뭐 아이 이런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게 이제 뭐 혼외자건 뭐하건 그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치고받고 법적으로 했던 뭐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했고 뭐 이렇게 이미 끝난 얘기고 그리고 지금 각각의 당사자들이 다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이 또 언급해 갖고 문제를 삼냐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얘가 옹호측 논리에서 네, 저는 얘기하는데 그런 일단 입장- 주장 1 예. 그러니까 이 조동연 비판측 입장의 논리를 한번 짚어봅시다. 예, 말씀하신 네. 이게 비판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런 오케이 그 남편에 대한 예를 들면 거짓 예를 들면 뭐 배신 또는 뭐 예를 들어 신뢰 위반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남성 정치인들은 뭐 부글부글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유독 가혹하고 너무 불균형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어떤 완벽한 논리는 아니죠. 남자에게는 왜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왜 헐렁한데 왜 이제 대해서는 그 잣대가 이렇게 엄격하고 높고 도덕적이고 순결주의적이냐 이거 자체가 너무 성차별이다. 너무 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렇죠. 이 문화의 뿌리 깊은 것의 반영 아니냐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 더 표현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약간 신뢰 위반 약간 도덕성의 문제까지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까놓고 얘기합시다.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대선 후보예요. 예를 들면 그건 팩트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 이미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상황과 맥락을 보자라고 쉴드를 치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런 부도덕한 행위 그 행위 뭐 부도덕한 행위야 그 자체만 그걸 한 사람이 대선 후보도 하는데 약간의 그런 10년 전에 그런 약간의 규칙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게 선대위원장을 못할 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아니 정치인의 가장 큰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이 범죄 전가 중에서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근데 이 음주운전이 10년 전에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또 이게 반복을 한다거나 더 안 좋은 질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이게 뭐 벌금형을 물든 다른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10년 처벌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반복되거나 더 이제 악화된 이 행위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그건 문제야. 문제가 다르죠. 그건 당연하게 그게 그래서 이게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게 보니까 상습범이냐 상습범이냐, 이건 이렇게 되면 다른데 10년 전에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제 옛날에 10년 전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다. 그래서 뭐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내 위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케이. 그 친생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라는 사인에 대한 어떤 신뢰 위반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사인에 대한 배신행위일 수 있어. 그런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공동체의 룰에 대한 배신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전과를 따지고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공동체의 룰이라고 하는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전 음주운전 오케이 뭐 처벌 받았군. 그런데 왜 사인 간의 그 행위에 대해가 지금 10년까지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냐? 이건 미친 짓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토론이 안 되잖아. 뭐 내가 토론하자 그랬어요. 말씀하셔라 그랬지. 말하자면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도 가르치고 여성학도 가르쳤지만은 개인의 부부 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신뢰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부 생활 영역이에요. 그게 학대라든가 아동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라든가 뭐 서로 간에서 이제 그 법 자체가 가족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껏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서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통해서 그 영역은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거는 신뢰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연결된 신뢰 영역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신뢰 영역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동현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그 남편한테 뭘 했던 그거는 남편과 얘기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오케이 뭐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뭐 가세현이 얘기했던 그걸 팩트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규칙 사유라거나 어떤 이혼 사유에 스펙트럼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하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제3자가 이거는 부도덕한 거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 그거는. 근데 그 영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사생활 자체를 정치 이슈화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건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일정 정도의 윤리관과 연관이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개인의 사생활을 정치화시켜 갖고 특정 개인을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개인을 너무 숭배하는 형태로 그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제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썼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갖고 인조반정 이후에 왜 환영년이라는 게 생기고 강력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통치 기반이 강화됐다는 부분은 역시 저는 이 흔히 말하는 사생활 개인 가족의 정치화의 큰 기제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저걸 저는 이제 박사 논문에 잠깐 썼었는데 굉장히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정 사람과 집단을 매장해 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특정 사람의 집단을 숭배할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사회가 바보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아주 순수한 순백의 어떤 소수들만이 정치적인 순회 집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가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전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죠. 그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정치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자 일단 우리 주장 1, 이 조동현 비판자들에 대한 입장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몇 분 말씀하셨던 영역도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쨌든 규칙 사유가 본인한테 있어가지고 그게 개인의 어떤 신뢰 문제, 그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사적 영역에서 일단 합의가 된 게 있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음주운전 같은 형사 범죄의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흠과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무기형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의 어떤 이 그 비판자들에 대한 반박 논리가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 자, 그 정도 하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조동현 옹호자들의 논리에 대한 비판. 조동현 옹호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죠. 지금 비판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판자들에 대한 비판의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예요.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함께 투톱.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와 투톱으로의 선거를 책임지는 최고위 선거 책임자로 영입된 거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반대파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송영길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그것도 한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그렇죠. 그런데 송영길과 투톱을 먹겠다고 하는 인재영입 1호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짧은 시기에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검증을 견디겠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인재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고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럼 검증은 견뎌내거든. 근데 저는 그래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검증해서 뭘 내놓은 건지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사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인 거죠. 그건 사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아니 뭐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나 또는 그에 준하는 이 고위직에서 인재영입 1호라고 내세웠으면 이게 사적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오바고 사적 영역까지 포함해서 검증을 견디고 국민들에게 그만큼 또 신뢰와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그거 아니었냐. 그 표시의 가장 천박한 표현이 뭐였냐. 최백은 이수정 조동현 차이는 그만큼 자신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아 저런 사람을 모시는 민주당 신뢰가 가네. 라고 해서 내세운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근데 사적인 영역은 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라는 게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적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민주당에서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적 준비라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그 몸으로 방어를 하든가. 그러니까 몸으로 방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무슨 얘기가 들어오든 뭐 고소를 하고 뭐 다 하든가.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여론을 지켜봅시다. 백혜련이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나도 허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 이 사람들의 대응 자체가 너무 그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쓰레기판에 들어올 거를 조동현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전과 조회잖아. 쉽게 말하면. 네. 전과 조회하고 다 조회 검증을 하잖아요. 저는 송영길이나 민주당이 조동현 같은 인재야. 인재인데 약간 10년 전에 그런 약간의 좀 보면 불편한 이슈가 있었어. 그걸 알고 야 그거는 정치의 영역에서 하자가 돼서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건 돌파해내자. 그래서 여성의 어떤 정치 영역을 확장하고 이런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땡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도 감당할 자신도 없이 그걸 그렇게 1호 영입으로 내놨다는 거는 그렇게 감당할 의지도 없었고 그런 사실관계도 몰랐다는 게 내가 볼 때는 팩트란 거죠.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몰랐. 인재영입 비료가 뭡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얼짱 뭐 그냥 개구라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인재영입 비료라는 건 뭐냐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야. 개인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정치 이 사람은 정치 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세우면 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표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거죠. 거겠지. 근데 약간 그런 게 드러나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쓱 발을 뺀 거잖아요. 예. 그건 너무 치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초기부터 미안하다. 뭐 검증 못했다 하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욕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돌싱마, 이혼녀 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몰라요. 그걸 송영길이나 이재명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분명히 그런 공격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대응도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 자체에 대한보다 그 전선을 확실히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력과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약간의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건 같이 방에 나가자. 이런 취지였다고 한다면 뭐 저는 돌파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확신도 없었고 표에 도움이 안 되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 위에 최상위의 법이 국민정서법인데. 정서법이 거기다가 또 도덕법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조동현 선수의 영역이 그 어떤 사적인 영역이고 사생활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건드리는 것은 좀 이건 문제다. 이렇게 쉴드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조동현 그 옹호자들에 대한 비판 논리인 것 같다. 여기에도 저는 일면의 진실이 있다. 저도 사실은 그건 뭐 왜냐 현실을 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뇌부들, 뭐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현실을 봤어야 된다.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그런 허튼 짓을 해갖고. 자, 그래서 이 건은 뭐 이제 그 얘기 지금 나오시는데 이 건은 보니까 이 건에 대한 우리 그 열린공감 TV인가? 열린공감 TV. 친더불어민주당. 예? 친더불어민주당 TV 아니에요? 예, 열린공감 TV에 입장을 냈더만. 이러면서 조동현은 뭐 사적 영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넷처럼 물고 뜯는 거고 줄리는 어떤 뭐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줄리를 공론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언론이다. 줄리란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누가 제가요? 민용인데도 그런가?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땡땡.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논란의 대표 명사 대명사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열린 공감식의 어떤 이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불러온 후폭풍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쪽 연관돼 사람 있다? 그쪽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어요? 예를 들면 아까 줄리란 표현을 쓰면서 했던 딱 슬로건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줄리가 국모라니. 그런 거였죠. 예. 그러니까 국모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그런 아니야.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구라를 쫙 풀면서 그냥 이데올로 공세를 한 거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도 감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그 자, 동조도 많이 했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아니 남편의 지자식도 아닌데 지자식이라고 구라친 사람이 어떻게 한 공당의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어라는 논리하고 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그렇죠. 저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의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이 부분은 분명히 그 검증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열린공감 TV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단어로 얘기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닮은 꼴이란 거고 닮은 꼴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여성의 어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사적 영역, 사생활의 영역들을 정치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들의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떤 사생활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당이라고 해서 뭐 그 야당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린공감 TV는 딱 보니까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더 공론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성찰들을 하면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는 검증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증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찰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더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지. 너 우리 군대였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가면 뭐 저 황보무라는 사람이나 줄리 문제나 야 맞짱 떠. 맞불 떠. 그 진흙탕 싸움해, 개싸움해 이런 식의 선동들이 오히려 더 먹히고 있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지금 토론 제목이 막장 토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막장이 아니라 진짜 이 정치를 막장으로 끄집어들이고 있는 이 풍토가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다른 그러니까 저 논문 관련된 부분 이런 건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하는 방식의 그런 거는 이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까 무슨 표절 문제라거나 주가 조작 문제라거나 어떤 형사적 범죄 영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 잘하셨는데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그건 그렇죠. 누구든지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일반 국민의 피해자고 다수의 박사과정 아니면 학문 연구자들을 좌절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검증을 해야 되고 당연히 혹독한 형태의 관련된 그건 인사 되는 건데 밝혀져야 지금 되는 문제는 거죠. 사적 영역들의 이 정치화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줄리란 이름으로 예를 들면 조동현 씨의 그런 문제로 지금 너무 이게 전면화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건 좀 우리가 아닌 거죠.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난치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사법. 정치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그냥 다 고발 때려버리고 고발 때리니까 거기에서 권한을 갖는 놈이 누구냐. 당연히 검찰이지. 검사한테 칼자를 쥐어주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게 그냥 소속 남발이 돼버린 정치의 영역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다 사법화 시켜버린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서 이제 검찰 권력의 정치적 개입 또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정치의 도덕화 또는 사생활의 정치화라는 이 양상들 자체도 물론 사생활도 정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제한적 예외적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이 사생활 아까 뭐 줄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식으로 정치의 이슈의 영역들을 약간 뭐라고 타락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씁쓸하네요. 예. 이게 조선 시대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예.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러니까 17세기 인조반정 이후에 있었던 그 암흑을 또 반복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동현 씨의 문제는 어차피 본인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될 수도 없죠. 끝난 거. 다시 이 한 일주일간의 공방, 제 주변에서도 쫙 갈라지는 모세 홍해인지 홍해 모세인지처럼 쫙 갈라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어느 하나가 100% 맞고 어느 하나가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동현 씨를 옹호하는 영역에서도 귀를 들어야 될 게 있고 또 비판하는 쪽에 늘도 있는데 이 양쪽의 일말의 진실들이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게 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야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들자 뭐 이러면서 전면적인 더 사생활의 정치화로 나아가는 거는 저는 더 뭐라거나 조금 더 우려스러웠던 것이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동훈 교수가 그러니까 육사 60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력이 부풀려 있고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육사 출신이면서 아마도 외교부에 파견 나갔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 경력 같은 경우를 사실 그거는 모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 포인트 나와서 방산 기업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부분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전에 방산 비리와 연결돼 갖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국가의 우주군 창설이라는 이런 부분과 연관돼 갖고 좀 애매하게
미국 뭐 육사라든가 이런 공사 같은 데서 이걸 키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경력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이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또 겸임이 되느냐 말아야 이런 부분이 그거는 공격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 영역에서 어떤 모라를 적용했을까에 대한 차후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또 치워놓으면 안 된다는 부분인 거고 또한 이 저는 이제 육사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사람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육사 공사 회사가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 학군 같은 데에서 그걸 대체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민간에서 이 교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조동현 같은 사람의 여러 다양한 경력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동현의 경력 논란은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이 경력을 뭐 부풀렸다는 등 뭐 이렇게 보는 거면은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요약은 요 정도 네. 하는데 하여튼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아니 우리 정치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케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감염이 돼서 감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어떤 감염병은 위험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막장은 우리가 할 테니까 막장 토론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치를 막장으로 타락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들이 해야 된다.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의 몫이다.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거고 왜 다 갖다 바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치 도덕화, 사생활의 정치화라는 막장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던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좀 집어 보시죠. 네. 아니 또 어제 또 밤에 속보 뜨면서 쫙 이슈였잖아요. 같이 어깨 걸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겼거든. 우리 저기 편파TV 식구들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 쉽게 말하면 이 평행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냐.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 타협을 볼 것이냐. 타협 볼 건 나밖에 없더라고. 계속 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저는 딱 타협에 걸었는데 근데 돈을 걸어서 되는데 돈을 안 걸고 그러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술 드시고 어깨에 동무하고 얼기하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고 떨고 있네 그렇지. 저는 걱정 아니 이건 걱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어쨌든 그 30대 초반에 완전히 그 원외의 중반 나이도 상당히 젊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우리는 자꾸 이준석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야 그래도 만만치 않은 선수구나. 그냥 나이로 또는 국회 경험 없다고 이렇게 약간 알로 봤던 애들이 무릎 꿇은 거죠. 한 칼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무릎 꿇고 그리고 거죠. 이준석이 계속 개기면 이게 자기한테 역풍이 분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타이밍에서 일장의 타협을 본 것 같고. 그럼 누굴 친 거예요? 장제원을 친 거예요? 권성동을 친 거예요?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아까 정치인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존재감 극대화, 생색 대마왕의 양쪽이 있는 거다. 윤핵관 윤핵관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 윤핵관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윤핵관의 음중 경고하는 것으로 이번엔 그러니까. 기회를 삼겠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때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 거의 딱 발표된 거예요. 따당. 이게 김종인이 말했겠지. 요게 합의가 되는 국면이면 그때 얹어라 내 발표를. 그래서 약간의 이게 뭐 이렇게 내분 갈등 이러면서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대화 효과를 이 할아버지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 타이밍에 내 총괄 선대본부장 받는다라는 카드를 같이 던져라. 그래서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타협 화해 앤드 김종인 시키는 걸 보면서 제2의 컨벤션을 노렸나? 그러니까 제2의 컨벤션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뭐 부산에서부터 올라간다. 확실히 김종인이 노예하긴 노예하더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역시 이 짬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모택동이 남순해다가 다시 밀고 올라오는 식의 야 그래서 김종인이 역시 머리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누구냐? 윤핵관이 누구라는 것도 설도 다양해. 그것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근데 예를 들면 윤핵관 썰은 많이 있어요. 뭐 장제원부터 해가지고 윤핵관은 뭐 지금 나는 게 권성동, 장제원 뭐 대충 거기인데 아니 하나 더 있어. JJ도 있다고 하던데 하나 더 뭐, 그런 데는 뭐 저 있다고. 원희룡까지 원희룡까지 되는데 제주 왜 뭐. 갔겠냐. 약간 보면 적용용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쓸모 4인방, 있어요. 4인방, 5인방이지만 그건 모르고 아예 뭐 귀찮아 알기도 귀찮고 대신 저는 이제 일정 정도 쇼다. 이런 생각을 무슨 100% 쇼지 100% 쇼. 그래서 제 말이 또 하나 맞았잖아요. 이 판에서 제일 세된 사람 누구다? 김병준. 김병준이지. 김병준 빠지자고 나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병준은 통보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바지인데. 얘기를 다 하고 얘기 다 하고 우리 김정희 데려올 거니까 김병준 당신 잠깐 찌그러져 계쇼라고 전화 통보해. 그러니까 전화 받았다 그러죠 김병준이. 바지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지한테 무슨 상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상의는 안 하고 통보를 한 거지. 우리 김정희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쇼라고 하는 게 결국 팽당한 거잖아요. 팽은 안 당했지. 아직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쪼그러들었지. 아이 김정인이 오는데 김병준이 뭐가 되겠어. 아 그러니까 이게 역시 국힘 이쪽 선수들이 약간 그러니까 김종인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 노예함이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걸 좋게 말하면 경륜이라고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짬바꿔 노예함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여져. 이게 뭐가 비교가 될까요? 민주당과 비교가 되는 거야. 민주당의 어설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낙연은 엇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엇나가고 있고 또 이재명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추미애가- 추가르크가 또 집었잖아. 그렇죠. 이걸 대비시켜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추미애와 임종석이가 계기고 이낙연이 엇나가고 이런 어떤 약간의 하나 이런 집에 불난도 있고 하나는 가출하고 그런 상태와 이제 이쪽에 김종인의 노예함으로 싹 끌어안는 모습의 제2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예. 따상하고 뭐 이런 형태가 모양은 조선일보나 뭐 이런 애들이 구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걔네들이 계속 그 사설이 내는 걸로 그렇게 이쪽 방향성을 그러니까 쓰니까. 앞으로 이쪽 정치판 이야기는 제 말 들으세요. 아까 어제 타협 본다. 내가 안 본다 그랬나? 김병준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상훈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타협 본다. 그다음에 김병준 바지설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했어요. 김병준 바지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다음 단계 나올 것인가 윤석열은 이걸 안아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그건 뭐 그 이제 오준호 하고 그럼 우리가 뭐 국힘 가지고 뭘 심하게 얘기할 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하여튼 어제 관심도 그런 일이 없어. 어제 관심은 가지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 이 심상정은 왜 또 저기 눈썹을 붙여갖고 또 뭐야 그건 또 무슨 예능에 나왔는데 뭐 눈썹을 이렇게 붙여갖고 욕을 먹나? 몰라요. 그래요? 붙였어요? 예능 틀어 나왔는데 뭐 아니 뭐 예능인데 뭐 예능스럽게 한국 했지 왜 그래? 해서 했는데 자 됐고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이야기 안 하고 원래는 제가 한 꼭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하고 싶은데 12시도 넘었고 배도 고프니까 마무리 합시다. 다만 화요일하시죠.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옥동자이자 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지 공수처의 가장 기본 큰 특징이 뭡니까? 정치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정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손준성에 대해서 3번 다 얘를 잡겠다라고 체포영장 때리고 날아가 영장 2번 때려서 날아가. 그런데 보니까 하게 되면 여당 의원들 만나고 이게 뭐 독립적인 어떤 사정기구가 아니라 아니 무슨 뭐 여당의 어떤 행동부대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공수처는 과연 검찰 개혁의 상징인가 아니면 오히려 개혁 대상인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전 시장의 시각이고 저는 수사력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 차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바보 같은 수사력을 가지고 이 거대 검찰을 상대한다는 그런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초기에 왜 뭐 뭣도 안 되는 그 판사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했느냐. 오히려 실력 있는 경찰 수사관 출신들을 많이 했으면은 수사력 논란은 없지 않았느냐. 결국은 재발등 찍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화요일 날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세요. 예. 자 오늘은
12월 4일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MBC 뉴스 제가 하는 MBC 유튜브 그거 꼭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제가 이걸 이제 아시죠? 또 이제 그 고정 아니 좀 뭐 고정이래. 저 계속 헬레게 하면은 뭐 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네요.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